네, 이제 런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천 세션의 좌장 선생님으로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최인호 선생님, 전남대병원의 김주환 선생님, 그리고 가천 길병원의 강홍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최인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켜졌네. 예, K-Sharing with Proctors라는 제목으로 세션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케이스 소개해드리고 우리 두 좌장님께서 두 케이스씩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 패널 쌤들 벌써 나와 계시네요. 예, 패널 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패널 쌤은 진주고려병원의 김성훈 선생님, 부천성모병원의 목지수 선생님, 건양대병원의 서영훈 선생님, 대전성모병원의 이면희 선생님, 의정부성모병원의 장재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인천성모병원 변재호 선생님께서 A Case of Severe AS with Left Main Disease라는 케이스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장 선생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시주 밸브에서 이렇게 저희 케이스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비아 에이어스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동반된 76세 남자 환자의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최익준 교수님과 같이 함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는 76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디아클래스 3의 디스미아로 트랜스퍼됐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히스토리상 스트로크와 하이퍼텐전, 그다음에 이제 과거 탄광에서 일하셨던 과거력이 있어서 뉴모코니우시스로 산재 환자분이었고 멀티플 컴프레션 프랙처와 그리고 렁 캔서로 인해서 약 한 12년 전에 뉴모넥토미 받아서 라이트 싱글렁 스테이트였던 환자분입니다. 환자의 패션을 정리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코모비디티를 가지고 있어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비어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 심전도에서는 V1 안테리어 리드 쪽으로 Q 웨이브 있는 이스케믹 인설트가 있었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랩트는 수술한 상태였고 라이트 렁에 마일드한 풀마의 이데마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탈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여서 이밸리에이션 시행하였습니다. 랩 파인딩에서는 헤모글로빈 10점 정도, 크레아틴이 1.83으로 CKD 환자분이었고 CKMB와 트로포닌이 올라있는 상태였으면 프로비엔급의 2만 이상으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환자 O2 2리터인 상태에서 크로니카 레스피레이터리 아시도시스가 동반되어서 아마 렁 디지즈에 의한 그러한 소견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에코를 시행했고 에코 소견에서 보시면은 LAD 안테리어 LAD 테리토리 쪽으로 이스케미아 소견 관찰되고 아오틱 밸브가 디제너레이티브 카시파이드 체인지 생기고 Vmax는 4.1로 시비어 AS였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코로나리 엔지오그램을 시행했는데 코로나 엔지오 그래픽 보시면 디퓨즈하게 LAD에 리전이 있고 보시면은 레프트 메인에 오스에 거의 한 70% 정도의 스테노시스 관찰되었던 코로나리 디지즈와 AS가 동반되었던 하이 리스크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면 이 환자를 처음 이제 제가 봤었는데 어떻게 치료할까? 그래서 처음 엔지오 찍을 때 저걸 PCI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왠지 너무 리스크가 높고 해서 전주 교수님과 책중 교수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환자 엔지오만 하고 이제 하트팀 미팅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넌스테미였고 메인과 LAD 리전이 동반되었고 시비어 AS 그리고 동반 질환이 많았습니다. SS 스코어는 14로 하이 리스크, 유로 스코어 20%, 코로나리 신텍스 스코어는 29로 인터미디에이트 컴플렉시티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해 본 결과 환자 당연히 이제 캐비지와 서지컬을 하기에는 너무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현실상으로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 이제 타비아 PCI 스트래티지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선 세션에서 본 것처럼 뭐 사이멀테이니어스하게 모두 한 번에 다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 개를 나눠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환자 크레아틴도 높고 언더라인 코즈도 많아서 저희는 투 스테이지 프로시저로 먼저 LAD가 컬프릿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LAD PCI를 먼저 해결해 놓은 다음에 조금 안정되면 레프트 메인 PCI와 타비를 같이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CI를 시행했는데 워낙 이제 LAD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카시파이드 리전이 심하고 그래서 미드 LAD로 벌룬이 잘 안 넘어가고 디스탈 LAD도 디퓨즈하게 리전이 있어서 굉장히 LAD PC 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아이부스를 봤을 때는 디퓨전 헤비 플락과 미드 리전에는 이런 인서클링한 칼슘이 동반됐었고 레프트 메인 아까 70% 정도 스테노시스 있는 부위에는 MLA 한 4 정도 해서 코로나리 자체로도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먼저 이제 프록시마 LAD 쪽으로 레프트 메인 좀 남겨놓고 프록시마 LAD 쪽으로 DS 38mm를 넣고 그 다음에 미드 LAD 쪽으로 넣었는데 디스탈 LAD 쪽이 약간 다이색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면서 플로우가 좀 좋지는 않아서 다시 아이부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코로나리 베슬 자체도 약간 좀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플락도 많고 다이섹션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디스탈까지 총 스텐 3개로 PCI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처음 PCI 리절트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고, 그래서 일단 환자는 처음 계획대로 LED PCI 먼저 하고 ICU로 전시를 해서 하였습니다. 카디악 CT 에어틱 밸브 컴플렉시티를 보면은 에어틱 밸브에 이제 칼슘이 많고, 그다음에 다행인 거는 이제 레프트 코로나리 레프트 커스 쪽으로는 칼슘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환자 레프트 코로나리 헤이트가 약 9mm 정도로 예상이 돼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메인에 디지즈도 동반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리 헤이트도 약간 낮아서 옵스트럭션이나 이런 위험성도 있는 위험성이 예상되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바스큘러 액세스도 약 4mm 정도 되는 데 있었는데 일단은 어프로치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안정되면은 이제 PCI와 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 이제 ICU 전실 후에 뭐 스테이블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부터 환자가 이리타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CO2 리텐전이 PO2 이제 91까지 차면서 레스피레이터 애시도시스가 진행해서 결국은 인투베이션까지 했고요. 결국 이제 원래 계획은 조금 안정된 다음에 PCI랑 나머지 레프트 메인을 탑이랑 레프트 메인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환자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면서 결국은 다음 날 이머전트하게 탑이와 레프트 메인 프로시저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딩 카테터는 레프트 페모랄로 6프렌치 적힌 룰과 저희는 이제 와이어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탑이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탑이 뭐 시술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고 처음에 이제 레프트 코로나리 히트가 낮았기 때문에 뎁스를 조절해서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밸브 임플란테이션 후에 이제 저희가 아우토그램을 시행해 봤는데 특별하게 탑이 시술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레프트 메인만 해결하고 나오면 환자는 이제 해피하게 잘 시술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가이딩 카테터가 잘 매니플레이션이 잘 안 됐었습니다. 환자 아마도 이제 뭐 예전 이제 이 가이딩 카테터를 위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 후에 다시 이렇게 가이딩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직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게 매니플레이션이 안 되고 벌룬 자체가 넘어가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위험스럽게 계속 시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한 10분 정도 해봤는데도 이게 여기 지금 이 기존의 이제 가이딩으로는 시술이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다 빼고 다시 가이딩 카테터를 리억세스를 한 후에 이제 PCI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환자는 큰 문제는 없었고 레프트 메인 오스에 맞춰서 DS를 임플란테이션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파이널 이제 레프트 메인 PCI와 탑이 파이널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다행히 특별하게 코로나리 문제는 없었고 밸브 위치도 괜찮았고 처음에 이제 약간 저기 디스탈 LAD 쪽으로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됐던 것도 코로나 플로우 개선되면서 약간 좀 호전되어 보이는 정도의 결과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months 에코 팔로우 보시면은 LV 펑션도 굉장히 좋아졌고 리저널 월모션도 해결이 됐고 에어틱 밸브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외래 팔로업 중인 환자분입니다. 제가 이 환자에서 이제 생각했던 디스커션 포인트는 결국 이런 ACS 환자에서 타비 PCI를 언제 해야 될지 본 환자의 경우에서는 지금 이머전트한 상황이 생겨서 바로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선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처럼 좀 좀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환자에서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고, 또 레프트 메인 PCI를 이 환자에서 탑이를 먼저 해야 될, 탑이 후에 해야 될지 아니면 탑이 이후에 해도 될지, 그리고 이런 가이딩 카테터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이딩 카테터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되고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해야 되고, 아까 이제 황병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룬까지 다 넣고 익스텐션 카테터까지 다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교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 케이스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케이스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디스커션은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공원의 강인숙 선생님이시고요. Case with horizontal aortic root and the bending the abdominal aorta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리존탈 에어타와 밴디드 업도미널 에어타를 가진 환자에게 셀프 익스펜더블 에어틱 밸브를 적용했던 중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피머 프랙처로 OS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환자는 리아 클래스 3 정도의 디스미아가 있었습니다. 마취과에서 절대 수술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한테 의뢰가 됐던 환자입니다. 피머 프랙처가 있었고 프레어 TTE를 시행하였는데 시비어 AS가 발견됐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코모비디티가 하이퍼텐전하고 디스리피데미아가 있었고 프랙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던 환자입니다. SDS 스코어는 6점 정도 되었습니다. 체스트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심장이 커 보입니다. 이 환자는 뭐 에올타 자체는 포셀라인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뭐 와이드해 보이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EKG는 노멀 사이니스 리듬이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시면 에올틱 밸브가 시비어 AS에 합당한 그런 이제 소견을 보였고 월모션 오브너멀리티는 없었습니다. LV 펑션도 잘 유지되고 계셨는데 문제는 에코 파트 선생님 의견이 이 환자는 시비어 AS가 맞는데 아무리 해도 엑시스가 맞지 않아서 프레셔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민 PG가 29밖에 나오지 않지만 시비어 AS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타비를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트랜스 에소파지아 에코카디오그라피로 그 밸브랑 몰폴로지를 확인했는데 시비어 에이스가 맞고 클리니컬하게도 맞기 때문에 캐스를 해서 프레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뭐 시비어 에이스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어서 타비를 준비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셔를 재보았을 때 민피지 한 42 정도 나왔던 그런 경우이고요. 코로너리 아터리 칼시피케이션은 심했지만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는 유의미한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CA가 조금 문제긴 했는데 그 약간 액탁틱 체인지가 있으면서 그 프록시말 포션으로 약간의 그 인터미디에이트 내지는 시비어하게도 볼 수 있는 리전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CT상에서도 보면은 그 부분이 병변이 있긴 한데 이분이 이게 무슨 컬프릿 리전이라든지 이스케미아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진 않았고 설령 이거가 이제 PC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도 이 베슬 사이즈 자체도 크고 뒤쪽에 이게 액타틱 체인지가 있으면서 스텐트 마로 포지션의 리스크도 높고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당시에는 판단을 했고 이 환자 이제 에올티아 CT를 보시면은 NCC랑 LCC 쪽으로 굉장히 헤비하게 칼슘이 있으면서 LVOT 쪽으로 칼슘이 상당히 내려와서 익스텐전 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너리 하이트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에올틱 루트가 이렇게 심하게 앵귤레이션 돼서 86도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에코상에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든지 픽 벨로시티 같은 것이
제대로 측정되기가 좀 어려워서 이분이 타 병원을 팔로우하고 있었던 분이긴 하신데 거기서도 시비어 에이스 진단이 잘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워낙 앵귤이 심하다 보니까 그 슬커스 뷰를 제대로 하려면 카우다를 50도 가까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니어 커스 모버의 뷰로 35도 정도 카우달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에올타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에올타가 굉장히 밴딩이 되어 있고 라테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심하게 밴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펑처 사이트 주변으로 굉장히 청크 칼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센딩 에올타에는 그래도 그렇게 칼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을 보시면은 이 밴딩된 에올타 뒤쪽으로는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애뉴리즘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펑처 사이트가 해당되는 커먼 페모럴 아터리에는 칼슘이 너무 심해서 루멘 자체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이쪽으로 밸브를 딜리버리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왼쪽도 칼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낫다고 판단을 되었고 커먼 일리악 아터리에도 약간 애뉴리즘이 동반되어 있는 혈관 상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보시면은 약간의 이렇게 애뉴리즘이 동반되어 있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환자가 저희 탑이 10번째 케이스고 분당서울대 연태진 교수님께서 같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T 가이드하고 전신 마취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레프트 커먼 페모럴 아터리로 밸브를 델리버리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이 베슬 사이즈는 좀 컸기 때문에 델리버리 시스를 써서 좀 그 앵글을 좀 피면 잘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파리 와이어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컴피다 와이어를 쓰고 반대편 픽테일에 런더캐스트를 넣어서 좀 서포트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 라이트 사이드 커먼 페모럴 아트리는 칼슘이 심했고 그 레프트 사이드는 일리악 쪽에 애뉴리즘은 있지만 비교적 괜찮아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앵글을 그냥 시스만으로는 통과하지 못해서 반대편 픽테일 안에다가 런더캐스트 와이어를 유치하고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올토그램을 했고요. 이제 픽테일이 제대로 위치되지 않았는데 이거 이제 그 사진은 남기지 않았는데 픽테일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는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CC로 다시 잘 유치를 했고 와이어링도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밸브를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와이어링 에올틱 밸브 쪽으로 와이어링이 되면서 기존의 NCC에 위치했던 픽테일하고 약간 엉기는 바람에 픽테일을 리포지셔닝 하려고 하였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서 리포지션을 하려고 이제 몇 번 시도하다가 픽테일은 좀 더 에올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보니까 여기에 아마 그 커브가 피어지면서 킹킹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픽테일로 바꾸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픽테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픽테일을 넣으려고 하였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런더캐스트 와이어를 반드시 사수해야만 이 밸브가 델리버리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와이어는 사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이트 라디알 아터리를 펑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알 아터리를 펑처하고 NCC에 잘 위치는 되지 않았지만 테스트하면서 그냥 좀 다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NCC 레벨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밸브를 델리버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디센딩 에올타는 굉장히 거의 포셀라인 에올타에 가깝지만 어센딩은 비교적 괜찮아서 다행히 그 밸브가 넘어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를 위치시켰고 오히려 심장이 누워서 그런지 밸브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밸브 위치를 이렇게 3mm 뎁스로 위치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한 결과이고요. AR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분이 이쪽으로 칼슘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 정도 파라벨룰라 리키지는 뭐 마일드하다고 생각을 했고 괜히 벌룬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여기서 멈췄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술장에서 시행한 T 이상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안지오랑 에올토그램과 똑같이 약간의 파라벨룰라 리키지는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약간의 이제 LBBB는 생겼지만 시술 이후에 별다른 문제 없이 피머 수술도 잘했고 또 리프랙처가 추가로 환자가 넘어지면서 또 프랙처가 추가로 와서 몇 번이나 재수술을 했지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하트팀 미팅 할 때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이 이 베스를 보더니 차라리 캐로티드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당시 경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고 이게 또 허가 사항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케이스를 혹시 만난다면 캐로티드 어프로치를 시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오구철 선생님이시고요. 탑 임플란테이션 뎁스입니다. 미스 오버 팩트.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PPT가 안 나와서요. 먼저 죄송합니다. 제목이 너무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탑이 임플란테이션 비슷한 두 케이스의 환자이고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다른데 컴플리트 에비블락 관련해서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탑이 하고 나서 흔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가 이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해야 되는 이제 에비블락이 생기는 건데 벌룬 익스펜더블이나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20-30%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탑이와 컴플리트 에비블락의 경험은 펠로우 할 때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트레이닝 받는 병원에서 이제 탑이 하시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EKG 찍으면서 펄스 PR 인터벌과 QRS 듀레이션을 이렇게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좀 딜레이드 에비블럭이 오면서 고생했던 케이스가 몇 명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한 명은 남자 81세 환자고 모더레이트 AS로 계속 팔로우업 하던 환자가 한 1년에 걸쳐서 이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어 AS로 넘어갔고 에이심토매틱에서 이제 심텀이 나타나는 데는 불과 한 3-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이퍼텐션, 다이비리스, 디슬리피데미아가 있었고 캐비즈를 했었던 환자라서 STS 스코어가 로우 리스크이긴 하지만 요즘에 그리고 이제 5월 이후여서 이번 이제 탑이를 결정을 됐던 환자고요. 다른 환자는 이제 남자 76세 환자고 워낙에 이제 인터스티셜 렁 디지즈로 호흡기 내과를 이제 외부 병원에서 계속 다니셨는데 해보니까 숨이 조금 더 차서 해보니까 ABVMAX가 4.2m/s라고 시비어 AS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고 STS 스코어는 두 환자가 비슷합니다. 약은 다음과 같이 드시고 계셨고 이제 케이스 A 환자에서 이제 베타 블로커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이제 다르고 당뇨약도 거의 비슷하십니다. 보면 에코를 해봤더니 당연히 시비어 AS고 둘 다 AVL이 1, 0.9 그다음에 Vmax는 4.6에 프레셔 그레디언트 57, 4.1에 41 정도 되셨던 환자분이고요. LV 펑션은 케이스 A 환자는 정상, 케이스 B는 워낙에 국소벽 운동 장애가 있으면서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좀 있던 환자입니다. 두 환자의 EKG입니다. 네로 QRS, 약간 케이스 A에서 난 스페시픽하게 이제 ST 좀 플래트닝이 보이긴 하는데 둘 다 이제 LVH고 큰 이상은 없고 왼쪽 케이스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PR 인터벌이 212ms로 퍼스트 디그리 AV 블럭이 이미 좀 있었던 환자입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케이스 B 환자 똑같이 둘 다 카디오메갈린이 있는데 케이스 B는 디퓨즈하게 레티큘러 오베시티가 있는 걸로 봐서 폐 상태가 꽤 안 좋겠다라는 건 의심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하트팀 미팅해서 이제 두 환자 다 그냥 흉부외과 선생님들께서 탑이하세요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제 CT 찍어서 이제 측정을 다 해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그런 그 컴플릿 AV 블록 관련돼서 이제 멤브레너스 septum 랭스가 중요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CT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도 이제 판독을 다 해주시는데 케이스 A는 1.4mm로 이제 굉장히 짧게 사실 이 영상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3D맨쇼 캡처를 하려다가 못해서 1.4 이쪽은 0이라고 해주긴 하셨는데 0보다는 더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판독이 안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타비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뭐 케이스 A는 15% 오버사이징, 케이스 B는 29% 오버사이징을 해가지고 에볼루트 프로 29, R34로 진행을 했고요. 약간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허리존털한 심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보시면은 이제 커습 뭐 샬로하게 임플란테이션 하기 위해서 커습 오버랩 비율에서 쭉 진행을 하는데 케이스 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 케이스 B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LV로 다이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서 이제 한쪽이 계속 깊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캡처를 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들을 걸쳤고, 그래서 결국 보시면은 이게 한 번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고 얇게 하면 밖으로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또 들어가고 너무 많이 또 들어가고 해서 몇 번 사실 제가 직접 한 케이스는 아니고 밖에서 저는 응원단을 하고 있었는데 한 3-4번 리캡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하게 보면은 그래서 얘는 할 정도로 좀 많이 딥 임플란테이션이 됐고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 싶을 정도로 잘 임플란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부터 이 케이지는 케이스 B 같은 경우에 오히려 뭐 컴플릿 AV 블록이 심하게 오고 이런 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네로 QRS고 PR 인터벌이 조금 늘어났나 싶을 정도의 거의 차이가 없고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에서 이미 그 시술장 안에서 컴플릿 AV 블록이 와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인서션 하고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P 웨이브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케이스 A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데이 3까지 이제 기다려 보다가 넣었고 케이스 B는 끝까지 퇴원할 때까지 뭐 PR이나 QRS 듀레이션 다 문제 없어서 페이스메이커 없이 잘 지내시고 계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타비 하면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연구에 따라서 조금 정확하게 어떠한 인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데는 이제 RBBB가 이미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LVOT 칼시피케이션이 어떤지 뭐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확실히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이런 EKG 변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RBBB 있고 뭐 QRS 듀레이션이 이제 뭐 비슷한 얘기죠. 있거나 아니면 밸브 오버사이징 인덱스가 중요하다. 오히려 이제 싱코피 히스토리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뭐 에머리 대학에서 이제 에머리 리스크 스코어를 만들어서 리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퍼센트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멤브레이너스 septum 랭스도 이제 아예 5mm보다 높으면은 뭐 얼마나 뭐 사실 깊게 안 깊게 상관없이 크게 문제가 없고 뭐 2에서 5mm 사이, 2mm 미만이면은 뭐 많게는 20%까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케이스 A 같은 경우가 이제 2mm 미만이어가지고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았음에도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컴플릿 AV 블록이 퍼머넌트하고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회복하는 거를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뭐 환자 그 병실 회전율도 중요하고 이제 또 타비 환자들이 많으니까 계속 입원시킬 수 없으니까 좀 빠른 시기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나가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저랑 병원 말고 집에서 같은 방을 쓰는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건데 한 싱글 센터에서 타비하고 나서 컴플릿 AV 블록이 오는 환자들을 쭉 살펴보고 뭐 페이스메이커를 넣었든 안 넣었든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살펴봤더니 퇴원하고 나서 이제 이런 입원 기간 도중에도 이제 리커버리 되는 환자들이 한 전체 13%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AV 블록이 됐다가 돌아오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 환자들이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퇴원을 하더라도 또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나중에 결국 페이싱이 안 들어가고 페이스메이커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누가 리커버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예측할 수 있는 자들은 뭔가 싶었더니 AV 블록이 오는 거는 이제 임플란테이션 뎁스에 꽤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오히려 이게 퍼머넌트하게 오냐 안 오냐는 오버사이징 인덱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건데 워낙에 싱글 센터고 이제 N수가 많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러한 환자들을 페이스메이커 안 넣고 좀 지켜봤을 때 이런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의 그런 이제 오즈 레이쇼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가는 거는 이제 뭔가 PR 인터벌이나 QRS 듀레이션이 점점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이 환자들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 온고잉하게 블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탑이 케이스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이제 몇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케이스를 준비했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다음 케이스는 인하대 박상동 교수님께서 Newly Developed LV Dysfunction Immediately After Successful TAVI Procedure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요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이 조금 상충되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프로시저를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봤더니 LV 디스펑션이 생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체구가 좀 작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슴 아프시고 숨찬 증상이 있어 오셨고 혈압 고지혈증, CVA도 있었는데 TIA 정도 있어서 일상생활하고 거동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BNP도 약간 증가돼 있고 크레아틴이 좀 높았습니다. GFR이 한 50 정도 됐고요. 리스크 스코어가 조금 높았던 환자입니다. 심전도상에서는 큰 이상 소견은 없었고요. 에코를 봤더니 에코에서는 LV 펑션은 정상이었습니다. AS 환자들 대부분 LVH 있는 이렇게 LVH 있고 펑션은 노말이었던 환자고요. 트리커스 에어리틱 밸브였고 민프레셔는 46, Vmax 4.5, 에리어는 0.6에서 0.7 정도 시비어 AS 환자였고, 그래서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입원했던 건 아니고 에코 보는 파트 선생님들한테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시비어 심토마틱 AS 환자다라 그래서 이제 수술을 권유했는데 수술을 안 하셔서 타비 쪽으로 저희가 플랜을 잡았던 환자고요. 그래서 엔지오를 시술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디퓨즈하게 병변이 있고요. 특히 LAD가 특히 미드 포션이 조금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서컴도 디퓨즈하게 병이 있었지만 원체 작아서 저는 고민 없이 그냥 시술 전에 타비 시술 전에 여기만 그럼 해결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심토마틱 시비어 AS에다가 CAOD 2베슬 리스크가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타비 전에 미드 LAD 시술하고 타비 하자라고 결정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미드 LAD는 이렇게 DS로 해가지고 조금 길게 32mm짜리로 해가지고 시술은 잘 마쳤고요. 시술하고 나서 환자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타비를 하시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인터벌을 두고 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플래닝 CT를 보시면은 이 칼슘이 약간 익센트릭하게 있습니다. NCC 쪽에 좀 많고요. RCC 쪽은 없고 LCC 쪽에도 조금 칼슘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NCC 포션에 칼슘이 굉장히 많았던 환자고요. 앵귤레이션은 괜찮았고 코로너리 하이트는 레프트가 조금 낮긴 했지만 우리 프로텍션 리커멘드하는 10mm보다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10.4 정도 됐던 환자에서 프로시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커스 오버랩뷰를 통해 가지고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앵글도 심하진 않았고 와이어도 쉽게 잘 통과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커스 오버랩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밸브를 디플로이를 하고 있었고 중간 정도에서 확인했을 때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아이디어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 밸브를 폈는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NCC 쪽이 상승되는 그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지점까지 가서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NCC 포션은 한 2mm 정도인데 LCC 포션이 이렇게 너무 샬로하게 들어가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했고요. 조금 더 깊게 임플란테이션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NCC 쪽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 LCC가 너무 샬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두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이 계속 이렇게 펌프업이 되면서 약간 올라가는 패턴이 되면서 LCC가 이렇게 샬로하게 되는 포션을 해서 3번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프록터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했고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러면은 얼라이먼트가 안 맞을까 고민을 했더니 아마 칼슘이 익센트릭하게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앵글이 유지되지만 펴지면서 이쪽 칼슘이 심한 데에서 칼슘이 없는 쪽으로 힘이 전달이 되면서 이쪽이 좀 올라갔던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는 상태에서 밸브를 열기 시작했고 앵글도 가능한 한 좀 버티컬하게 하려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좀 안심이 되는 깊이로 잘 안착이 돼서 봤더니 아이스를 봤던 환자입니다. 아이스에서도 파라벨룰라 릭이 뭐 마일드한 정도, 트라이비얼한 정도여서 파이널 엔지오에서도 역시 뭐 릭이 많지 않아서 코로너리 플로우도 이상 없어서 끝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고 에코 보는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밸브 그 펑처 사이트도 다 클로징 디바이스를 사용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에코 보시는 선생님이 밸브 디스펑션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LAD 테리토리 쪽으로 이렇게 밸브 디스펑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파이널 엔지오를 리뷰를 해봤더니 그 메인 쪽은 괜찮은데 LAD 테리토리 쪽으로 코로너리 플로우가 조금 느리다라는 게 보여줬습니다. ICS에서 이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엔지오를 찍었는데 적힌을 걸었는데 이게 얼라이먼트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뷰를 가지고 찍었더니 역시 LAD 플로우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 셀 쪽으로 좀 셀렉션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와이어를 내비게이션 넣고 엔지오를 찍었더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이고널 나오는데 뭔가 그 필링 디펙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엠볼라이데이션이 된 패턴이고 이것 때문에 LAD에 이제 MI가 오면서 LV 디스펑션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엔지오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경험 상에서는 스럼버스보다는 티슈 엠볼라이제이션 패턴의 양상의 이 엔지오 필링 디펙트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그냥 스텐으로 붙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이어는 굉장히 잘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스텐을 넣었는데 스텐이 요 밸브 셀을 통과할 때 약간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다시 빼려고 했더니 스텐이 여기 밸브의 인트랩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근데 다행히 이 안에 있는 밸브에서 완전히 디슬로크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 카테터를 조금 더 밀고 같이 조금 서서히 힘을 주면서 빼기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걸렸던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 안 빠졌으면은 스네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스네어 안 하고 그래서 아래쪽 다리 라이트 페모랄 쪽으로 해가지고 스텐트는 뺐고요. 그 다음에 다시 EBU하고 와이어 넣고 봤더니 그 필링 디펙트 있었던 티슈 엠볼라이제이션 의심되는 소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너 카테터를 넣고 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이드질러 넣고 그 부분에 이제 스텐트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봤더니 이 뒤쪽으로 다시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텐트 넣었던 부위죠.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옆에 이제 세컨 오퍼레이터가 뭐 석션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안 됐고 약간 더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저게 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발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론한 다음에 봤더니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개 이렇게 그대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가이드질러 넣고 이번엔 가이드질러 아까는 조금 가이드질러가 좀 깊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깊지 않게 넣고 타겟을 정해서 그 부분에 스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디지털 엠볼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잘 이렇게 벽으로 밀어서 프로시저를 잘 끝냈던 환자고요. 콘트라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이 AKA가 와가지고 2, 3일 정도 CRRT를 하고 다행히 좋아지셔가지고 약제를 가지고 퇴원을 했던 환자고요. LV 디스펑션 있었던 거는 3개월 에코 팔로우업에서 다 좋아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잘렸네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밸브가 약간 손상이 됐는지 밸브 쪽에서 약간 마일드 AR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T나 뭐 CT를 찍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환자는 증상 없고 전 AR이 더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쇼텀 팔로우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심테마틱 시비어 AS에 LA COD 2베스를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이게 얼라이먼트가 익센트릭 카시피케이션 때문에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여러 번 발론을 좀 폈다 넣었다 하다 보니까 LAD 쪽으로 엠볼라이제이션이 됐던 것 같고요. 그거를 또 치료하는 중에 스텐트가 한번 망가졌고 다행히 잘 치료가 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환자들한테 뭐 LA 그 코로너리 아테리 프로텍션이 도움이 될지 그 다음에 이 컴퍼니에서 리커멘드하는 건 저희가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쭤보니까 그거 이상 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밸브 펑션에 좀 장애가 온 건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교훈적인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성 빈센트 병원의 허성호 교수님이시고요. 타비와 이발을 동시에 시행한 케이스 되겠습니다. 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케이스를 해보지는 않아갖고요. 그래도 우리 골프 구력을 하듯이 처음 시작은 2013년도 제가 대전에서 2케이스를 하고 그다음 한참 있다가 2020년 들어서 빈센트 옮기고 또 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케이스는 타비하고 에바를 같이 한 케이스고 77세 남자 환자고요. ST 스코어가 8.3%, NIH 클래스 3에 있는 환자고 민 프레셔 밸브 그 LT 밸브 민 프레셔 그레이던트 56 정도 나오고 그리고 밸브 에리어가 0.91 트리커스피드 밸브 에리어입니다. 환자가 근데 언더라인 병이 많습니다. CVASM 그 트리플 A가 있고요. KBG를 93년도에 서울대에서 했는데 우리 엔조를 해보니까 니마 사피엔스 그래프 다 파텐트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다 돼서 이렇게 파텐트한 사피엔스 그래프들은 처음 봐서 그 당시 수술하신 분 누군지 모르지만 잘했다고 생각 들고 유레트 캔서하고 브레드 캔서 더블 프라임 그 캔서가 있어서 랩렉토미를 했던 거 케모도 받고 그건 지금 CR은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조는 했으니까 괜찮고 엔조는 따로 안 좋고 좀 CT에서도 보면 그 어떤 에너리즘이 석회화 있는 부위가 좀 보이면서 약 7cm 정도 사이즈가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선 흉부외과에서 잠깐 이거 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CT에서 우리가 탑이 CT를 찍어보면 석회화가 좀 많이 있는데 LCC 쪽으로 해서 칼시피케이션이 스탠디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위고 이 환자에서 이렇게 보시면 레프트 LCC 쪽으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페모랄 쪽으로는 어프로치는 크게 문제는 사이즈가 다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는 걸 생각했고 처음에 이제 계획 중에서 많은 경험이 없을 때는 또 회사 사람들 이야기도 좀 도움도 듣고 이래 논문도 좀 확인을 해보면 우선 사피엔 3 밸브를 26mm 그 페리메트리를 해보면 26mm 사이즈가 보통 그 사이즈인데 LBOT 쪽에 카시피케이션이 심하니까 언더필을 하고 상황 보고 안 되면 다시 발론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사피엔 3 밸브를 하이 임플란테이션 아까 논문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루트 럽처나 컴플리트 블럭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리고 탑이 하고 나서 에바를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탑이 하고 끝내고 흉부외과에서는 에바 따로 하자고 했는데 잘 설득해서 그냥 펑쳐 들어간 사이에 같이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이 하는 것은 심플하게 기준적으로 다 똑같이 했고요. 비그텔에서 루트 사파리 와이어 할 것은 똑같이 큰 문제 없이 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 들어갈 때 이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시킨 대로 이렇게 해보자 해서 다행히 올틱 그 피그텔을 찍어보면 거의 한 우리 생각했던 99대1 정도의 레시오를 올타하고 LVOT하고 비율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끝났고요. 그리고 에바도 시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겟에 엔듈란트 하고
했는데 워낙 그 앵귤레이션이 심해서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엔듈란트 그 릴라이트 발론까지 해도 나중에 보시면 타입 1 리키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처음 그때 에바도 자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처음 써본 건데 헬릭스 에펙스 엔도 앙코르라 해서 이걸 이제 8개 방향으로 해서 한 방향을 하고 나서 여전히 하고 나서는 리키지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그 시술해 보고 하고 나서 딱 CT를 팔로우 해보면 좋아진 걸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심전도는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고 나서 전혀 네로 QR에서 변함없이 2달 후까지도 문제였고 그 CT에서도 그 했던 위치가 하고 타입 1 리키지가 남았던 것이 거의 없이 거의 석가 있던 부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시술은 잘 됐던 환자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포스트 에코에서도 보면 미니멀한 리키지만 남아 있고 특별히 큰 문제 없이 환자도 탈압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에바를 고려해서 일렉트로닉 그 18프렌치 시스에 사피엔 26mm 3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밸브를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안 들어가지? 이 시스가 14프렌치라고 했는데 이 시스가 익스펜더블 하니까 그 18프렌치 시스라고 해서 거기 혈관이 거기 사피엔 3 밸브를 넣을 때 들어가면 한번 해보니까 안 들어가서 그 밸브를 새로 빼고 이 시스를 다시 넣고 하게 돼서 그 혹시나 18프렌치 시스라 해서 사피엔 3 밸브가 안 들어갔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제 테이크홈 메시지에 보면 사피엔 3 밸브를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하면 컨덕션 어버노멀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것이 특히 LVOT 같이 이렇게 카시피킨 익스텐드가 심한 환자는 그걸 언더피를 하고 에어티 루트 럽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던 컨커미넌트한 뭐 트리플 A 같은 게 있더라도 같이 시술을 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문의 서큘레이션 카디오베스크 인터벤션 2021년도에 보면 하이 임플란테이션 사피엔 3를 밸브를 하니 30일째 퍼먼트 페이스메이커 레이트리 5.5하고 34.1하고 통계적으로 그 페이스메이커 넣는 율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VOT 칼시피케이션 있는 환자에 있어서 하이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케이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5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Q&A 디스커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시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저는 타비 경험도 없고요. 그 뭐 코로나리만 계속 인터벤션하고 있는 의사인데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 타비 하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엄청나시네요. 그 보니까 처음에 레나르트 디스펑션이 되게 심했던 환자고 근데 코로나 신호를 맞고 ACS에 준해서 먼저 파이널 끝내버리고 타비는 추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는데 그 타비 할 때 그 다이가 콘트라스트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탑이 이제 크라틴이 높은 CKD가 있으신 분들은 뭐 프리 아우토그램이나 이런 것들 찍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프리도 찍고 포스트로 찍고 다 찍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이제 작년에 이제 펠로우 때 이제 장 교수님이나 황 선생님 하신 거 보면 정말 탑이 100cc도 그러니까 탑이만 했을 때는 100cc도 안 들어가고 시술은 대부분 아까 그 한테 1.87 정도 되는데 네. 그 아마 우리가 뭐 ACS에서 시술하고 하면 꽤 많이 들어가고 하는 나이도 많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은 그 탑이었던 환자들에게서
그 PCI를 할 때는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는 MTB 테크닉으로 들어가면 다 될 것 같고 스텐을 그냥 이렇게 바로 그 스텐 스트로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다는 되게 위험할 것 같고요. 뭐 LAD 레프트 메인 이후에는 아마 MTB 테크닉으로 해서 다 스텐 딜리버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감사합니다. 카세타 위치를 좀 이렇게 안 빼고 그냥 거기다 바로 놔두면서 임플란테이션 했나요? 보통 셀프 스타브는 그냥 놔두기도 하지만 볼륨 스타브는 좀 와이어는 있지만 카세타 위치를 좀 그게 위로 이제 올리지 않나요? 제가 잘 이제 일단 다시 리뷰를 했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헤이트나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 그 사피엔 밸브 뎁스만 계속 신경을 쓰고 그 인게이지 했던 그 카테터를 빼놓지 않아가지고 더구나 랩트 메인 무조건 스텐트 넣을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랩트 메인 스텐트를 나중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나 랩트 메인이 컴프로마이즈 되면 더 빼서 스텐트를 넣을 거고 컴프로마이즈 안 되면 타겟에다가 스텐트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네네. 스텐트를 넣어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저 이제 계속 이제 프로텍션 하는 것만 많이 했고 이렇게 바로 타비와 PCI를 동시에 하는 경험이 많이 저희 센터에 없었어서 저 이 환자는 프로텍션 목적이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랩트 메인 PCI를 해야 되는 목적도 있어서 네네네. 혹시 이제 컴프로마이즈가 안 된다면 타겟만 랩트 메인 스텐트 넣어도 될 거고 네네. 컴프로마이즈가 된다면 더 빼서 친미로 해야 될 네. 거니까 뭐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스텐트가 들어갈 것 같은데 벌룬을 넣던 스텐트를 넣어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대전 성모병원 임현입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이제 그 오규철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컴퓨터 AV 블락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 연구는 물론 제가 작년에 사실 이 문제로 부정맥하는 선생님들이랑 몇 번 디스커션 했는데 제 질문은 사실 오규철 선생님 연구도 보여주셨지만 과연 우리가 탑이 후에 컴플리트 AV 블락이 생겼을 때 며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맞을까 사실 그게 질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부정맥 교수님하고 제가 상담 문의를 드렸을 때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탑 이후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서지컬 밸브 사바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쪽 데이터를 보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까지 보통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성모에서는 한 3일 후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지 그리고 교수님이 그 연구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데이터는 거의 3분의 2 정도 우리가 탑 이후에 ppm 넣은 환자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스폰테니어스 리커버리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같은 연구 중에서 데일리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있기는 한데요. 보면은 돌아올 사람들은 한 3, 4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이제 확실히 결판이 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타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벌룬 익스펜더블이냐 셀프 익스펜더블이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무용지물이네 싶은 그러니까 괜히 넣었네 싶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타비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타비하는 선생님들 계속 팔로우하고 부정맥 선생님들은 가끔 팔로우하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덜 넣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고 한 2, 3일 지나고 하면은 이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담감, 병실을 CCU 부담감, 그리고 병실 올라가면 텔레 모니터링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아마 한 3, 4일, 2, 3일 이 정도에는 일단은 대부분 넣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밸브 넣었냐, 어떻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어떠냐, 오버사이징이 너무나 이제 따져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케이스 B에서 보면 뎁스가 상당히 깊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AV 블락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AR도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이트랄 인터럽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깊던데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다행히 이제 시술 직후에 이제 임플란테이션 직후에 봤을 때 마이트럴 밸브의 펑션에는 영향은 없기는 하셨고 AR이 조금 있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팔로업 에코를 봤을 때도 뭐 심각한 뭐 모델 D상은 아니고 그냥 마일드 정도의 AR만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성모병원 목지수라고 합니다. 저도 변재훈 선생님께 뭐 한 가지 질문이 있고요. 저도 뭐 PCI랑 뭐 탑이 경험이 거의 뭐 많이 적기는 하지만은 그 환자에서 메인 PCI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은 이게 탑의를 하고 나서 그 메인에 인게이지를 할 때 항상 어려움을 겪는데 메인을 먼저 하시지 않고 탑의를 먼저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디스커션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환자를 봤을 때 제가 메인까지 만약에 하다가 뭐 스텐이 밖으로 나오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탑의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커서 시술을 뭐 LAD 먼저 하고 이제 레프트 메인을 나중에 했는데, 그러면 밸브를 먼저 넣을 것이냐 메인을 먼저 넣을 것이냐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메인을 먼저 하다가 이제 탑이 밸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탑이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뭐 밸브가 이제 문제가 그 레프트 메인 스텐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보다는 밸브 먼저 넣어 놓고 다시 뭐 리액서스 하거나 바로 그 프로텍션 통해서 바로 레프트 메인 PCI 하는 게 이 환자에게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레프트 메인 PCI를 탑이 이후에 결정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동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케이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탑 이후에 그 LV 디스펑션이 생겼을 때 저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 다시 이제 엠볼라이제이션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엠볼라이제이션이 생긴 이유가 혹시 보시기에 이 밸브를 여러 번 리캡처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처음에 엠볼라이제이션을 확인을 하셨을 때 와이링이 잘 되셨다고 하셨고 했을 때 이미지를 혹시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티슈로 인한 엠볼라이전으로 생각을 하시고 스텐트를 한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셨는데 이후에 아스피레이션도 잘 안 되셨다고 하셨고 해서 가이드 질라를 쓰고 혹시 벌룬으로 약간 미니멀하게 프레셔를 올려서 벌룬으로 인트리트먼트 시켜서 이 가이드 질라 안으로 넣는 방식은 어떤지 그냥 제 아이디어는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엠볼라이제이션은 뭐 저희가 프로시저 할 때 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리스크고 그게 시스테믹하게 여러 부분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리스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프리발룬을 한다든지 프로시저가 컴플리케이트 되면은 엠볼리즘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번이나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미징은 사실 그 뭐 프리프로시저 이미징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징 카테터 아이브스라든지 그런 걸 넣는 것 자체가 또 그 티슈 엠볼라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는 않았고요. 하나 이제 프로시저 다 잘 끝난 다음에 뭐 케이스 리포트나 이런 거 생각해서 끝난 다음에 아이브스는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나중에 리뷰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이드 질라 그거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되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커스트 오버뷰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는 잘 맞았는데 레프트 사이드를 보시는 뷰가 지금 막 보여주신 뷰가 어떻게 해서 레프트 사이드를 확인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커스버볼레 뷰에서 밸브 디플로이를 시작을 하고
이제 중간 정도 간 다음에 이제 펴지면은 밸브 아래쪽 얼라이먼트가 가장 잘 맞는 위치로 이동을 해가지고 찍었던 화면이고요. 그 두 가지 화면에서 뎁스의 차이가 계속 생기는 이유를 리뷰를 해보니까 그렇게 카시피케이션이 조금 더 익센트릭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돼서 LCC 쪽, RCC 쪽은 카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밸브가 좀 올라왔던 게 아닌가라고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코플러너 뷰에서 보시고 그냥 다시 리캡처하신 것 같이 돼 있던데 뭐 이렇게 랩트 사이드 커스 오버 뷰를 보시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한 질문 하나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LVOT 카시피케이션 심해서 제 같은 경우는 아무 어떤 밸브 선택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사피엔 아까 셀프 발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했고 이대 저 강인수 교수님 쪽에는 그 셀프 익스펜더블 했는데 이거 혹시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좋은지 뭐 설명 좀 뭐 대답해 주실 분 있으면.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징이 이제 제일 문제니까 오버 익스텐전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리 하이트 따라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를 썼을 때 이게 폴쇼팅ing 되는 그 정도를 잘 따져서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폴쇼팅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허성호 선생님 케이스는 23mm에 세이피엔에 3cc 언더필을 했는데 26mm요. 그거를 아예 23mm를 해서 0.5나 그 정도 오버필을 하는 거가 훨씬 더 좋은 스트레치죠. 왜냐하면 언더필 하면 덜 펴질 수가 있어서 좀 올리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프렌치 안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첫 번째가 변재호 선생님 케이스는 가이딩을 잘 거는 테크닉을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젖킷 말고 다른 가이딩을 해서 스탠트 스트럿을 걸려서 넣으면 스탠트도 나중에 디스러치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이딩을 이제 좀 바꿔가면서 잘 하시고 만약에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다운 사이징을 하시면 훨씬 더 잘 걸립니다. 그거에 스트럿이 방해를 하고 있더라도 뭐 6프렌치, 5프렌치 이렇게 내려가면 훨씬 더 잘 걸릴 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민수 선생님 케이스는 라이트 컨페머럴에 캘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루트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소전하고 어차피 디스커션 할 것 같으면 라이트 커먼 페머럴 아트레토미 오픈해달라고 해서 하시면 나중에 톨트러스티가 레프트에서 가는 것보다 라이트에서 가는 게 훨씬 더 덜 인트랩돼서 픽텔 같은 것도 잘 움직였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기철 선생님 케이스의 두 번째 AB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주 임프레시브 했고요. 두 번째에서 34가 딥다이브를 했는데 딥다이브 하면서 실제로 34에 해당하는 그거가 컨택 존에 있질 않고 컨택 존 이건 아니면 메모리 셉튼 근처에서 29% 오버사이징 됐으면 아마 블럭이 왔을 건데 그게 내려가면서 이제 웨이스트 쪽에 들어가서 사이징이 이제 오버사이징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박상동 선생님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번이나 풀 디플로, 그러니까 해프 디플로이의 펑셔닝 밸브가 나오고 나서 네 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번 하시는 거는 펑셔닝 밸브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하셔도 밸브 데미지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게 칼슘이 있으면서 아까 그림 잘 보여주셨는데 프록터 선생님 누구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신 거죠. 칼슘이 있고 그쪽 칼슘에 딱 라축이 됐지만 열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피벗 역할을 하면서 올라간 밸브 팁이 레프트 코로나리 커스프 쪽에 데미지를 줘서 아마 트롬보엠볼라일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레프트 코로나리 커스프에 CT에서 안 보였던 아테로마 같은 칼슘이나 뭐 이런 게 날아가서 아마 LV 디스펑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밸브 디스펑션 생긴 AR이 생긴 거는 잘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장기욱 선생님. 아까 오규철 선생님 두 번째 보였던 케이스는 이제 처음엔 29mm 판막 사이즈여서 그걸로 한 5번을 했는데 계속 위로 날라올라서 사이즈가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34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한 5번 했거든요. 근데 그 한 10번을 감고 피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의 바이탈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50, 40만 이렇게 되니까 기다릴 틈이 없이 그걸 와이어를 깊게 넣어가지고 이제 텐션을 주면서 펼쳤는데 그게 쑥 들어가가지고 서전을 빨리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전 부르고 보자 수술하자 설명하는 동안에 안에서 에코를 봤는데 아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블럭 탄생이고 그래서 그냥 뒀던 그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제 강인숙 선생님 케이스 보고 느낀 게 저는 그런 환자 같았으면은 그 라디알 페모랄 또 쓰면 그러니까 탑의하기 전에 라디알로 한번 저쪽 레프트 페모랄이나 라이트 페모랄에 그 노응 RC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그 안으로 저기 그 런더키스트를 한번 넣어서 어느 정도 펴지는지를 확인하고 또 실제 CT랑 엔지오랑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것 같고 이따가 세션 5에서 그 저희가 트랜스 엑실라리를 포크 테니스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상동 선생님 케이스도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를 감았다 풀었다 할 때 그 LV 안에 계속 넣어야 되는데 이게 툭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울타로 날라오잖아요.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되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자세한 디스커션은 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